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어진 시간은 20분인데 할 말은 많아서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계신 분들이 라이너 쇼핑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라이너 쇼핑에 대한 일반적인 자료를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컨테이너 해운은 전기선 해운이라고 해서 부전기선 해운과는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항에서 처리하는 물량의 95%가 이 전기선 컨테이너 물량이고요. 전기선 해운은 일주일마다 한 번씩 운항을 합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노선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북미 노선을 이렇게 버스 정류장으로 그려봤습니다. 버스 한 대가 순환하는데 60분 걸리는데 만약에 10분 간격으로 버스를 돌리고 싶으면 버스를 6대 투입하면 됩니다. 근데 북미 노선도 유사합니다. 북미 노선이 6주 정도 걸립니다. 42주. 그래서 선박을 6척 투입을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전기선 노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 미 소환 북미 노선 사례입니다. 머스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버스가 천천히 달려서 만약에 한 바퀴 도는데 60분이 아니라 70분이 걸린다고 하면 7척을 넣으면 10분 간격 유지할 수 있고요. 만약에 버스탑을 정류소를 정류장을 느리게 되면 100분이 걸린다. 그러면 10대를 투입하면 됩니다. 선박도 똑같습니다. 슬로우 스티밍, 선박이 이제 연료를 저감하기 위해서 또는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속도를 늦춥니다. 그리고 기항지도 늘립니다. 그러면 기존에 6주 걸리던 것이 10주. 하지만 전기선이니까 10척을 투입을 해야 일주일 간격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화주 입장에서 보면 선박의 속도가 느려졌기 때문에 운송 시간이 길어나고 어떻게 보면 서비스 퀄리티가 떨어지는 겁니다. 미국 동해안 서비스인데요.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77일, 11주가 걸리기 때문에 11척 선박을 투입을 합니다. 유럽 노선은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12주가 걸립니다. 84일. 그래서 한 2만 TU급 최대 선형 컨테이너선 2만 TU급을 투입을 해서 이렇게 전기선 노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짧은 노선도 있습니다. 한중일 노선이나 동남아 노선 이런 경우는 3주 걸리니까 3척, 9주 걸리니까 9척을 투입을 합니다. 물론 선박 크기는 1000TU, 3000TU 이렇게 작은 선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라이너 쇼핑 가장 특징적인 것이 계속 순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화물이 없어도 계속 선박을 운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정비가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그 변동비도 굉장히 높습니다. 선박을 운항하는데 배가 없다고 가정을 하면 가장 많이 드는 요소가 차트 배를 용선하는 비용이고요. 두 번째가 연료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운항의 가장 큰 요소인데요. 물론 이제 등락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하루에 2,500만 원 했다가 하루에 이제 1억 원까지도 올라갑니다. 연료는 톤당 550불 할 때도 있고 물류대란 때는 1,000불까지 올라갔습니다. 하루에 이제 8,000TU급이 보통 미주 노선에 투입이 되는데 80톤을 소모합니다. 계산을 해보면 척당 한 300억에서 많이 들 때는 700억이 소요가 됩니다. 6척 투입해야 되니까 한 1,600억에서 4,300억이 소요가 됩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 듭니다. 물론 이게 이론상 수치입니다. 많은 선사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 다양한 연료 효율 저감형 선박을 투입을 하기도 하고 또 속도를 더 늦추게 되면 연료 소모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용이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는 선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이론적인 수치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선박이 더 크니까 용선료라든지 퓨얼 코스트가 더 높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12척을 투입해야 하니까 작게는 4,500억, 많게는 조 단위가 넘어갑니다. 한 개 노선 운항하는데 굉장히 많이 돈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 1,400개 전기 노선이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대부분 역내 노선이 대부분이고요. 북미나 북유럽 그 구주 노선은 실제로 12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유럽 노선은 30개, 북미 노선은 9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 듭니다. 이렇게 많이 돈이 들기 때문에 항공사처럼 코드쉐어 하는 것처럼 해운에서도 동맹을 만듭니다. 항공에서는 스카이팀, 스타 얼라이언스, 원월드 얼라이언스가 있습니다. 바다에는 2M, D 얼라이언스, 오션 얼라이언스가 있는데 이 중에 우리 HMM은 이 D 얼라이언스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북미 노선과 구주 노선을 운항하는 선사는 전 세계 100여 개 컨테이너 선사 중에 단 여기 12개밖에 없습니다. 이 탑 12개만이 동서항로 북미 노선, 유럽 노선을 운항하고 있고 그중에 9개가 얼라이언스를 구성을 해서 공동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해칭을 위해서죠.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얼라이언스는. 이제 물류 대란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물류 대란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게 되면 북미 소비를 보면 굉장히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과거 60년도가 미국 사람들의 소비 성향을 보여주는 건데요. 60년 전에는 미국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자기 소득의 45%를 서비스에 썼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70%를 서비스에 돈을 쓰고 나머지 30%를 물품에 돈을 씁니다. 근데 코로나 터지고 서비스의 그 지출을 줄이고 상품에 지출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2020년 6월부터 갑자기 상품에 대한 소비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내구재에 대한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했는데요. 중국의 수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20년 4분기 코로나가 터지던 해 2020년 4분기 보게 되면 자전거라든지 오토바이 수출이 200% 늘었고요. 사무용품이나 가전제품들 그리고 스포츠용품들이 50% 증가를 했습니다. 이 대부분이 사실 북미로 들어갔습니다.
연간 2억 TU 정도가 컨테이너가 운송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2억 TU를 나누기 12 월별로 보시게 되면 중국 춘절이 있는 1월과 2월을 제외하고는 약 매월 1,420만 TU가 운송이 됩니다. 평균적으로. 근데 2020년 2,420만 TU는 과거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 9년 전에 9년간의 어떤 그 계절적 추이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주황색 그래프인데요. 2020년 실제 운송량이 이 파란색 그래프입니다. 보면 2020년 상반기 500만 TU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코로나 터지고 소비를 급격하게 줄였습니다. 아무것도 안 샀습니다. 상품 이동이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반기에 정부 지원금을 받고 많이 소비를 하면서 이 500만 TU가 하반기로 갑자기 몰렸습니다. 자, 그 이유는 글로벌 금융위 2009년대는 미국에서 그 지원책으로 풀린 돈이 한 4조 원, 4천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코비드 때는 약 1억 2천조 원이 풀렸습니다. 사람들이 이 돈으로 엄청난 소비를 하게 됩니다. 2009년도에는 보시면 GDP 증가율 대비해서 컨테이너 운송량이 엄청나게 줄어들었는데 코로나 발생 때는 GDP 증가율 대비해서 컨테이너 운송량은 굉장히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실제로 하락을 했지만 일시에 특정 시점에 몰린 게 사실 문제 발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해상 운송비가 10년간 추이를 봤을 때 급격하게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이게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하나씩 보게 되면 물량이 얼마만큼 증가했지 여실히 보여주는 자료가 있는데요. 미국의 그 웨스트 코스트에 있는 항만 LA 롱비치 물량을 보시면 3월에 2020년 3월에 굉장히 이제 3월의 최저 물량과 이제 최고 물량을 기록한 이 10월인데 그 편차가 80%입니다. 이 80%가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 미국 이 서한 항만의 3개년 편차가 이렇습니다. 평균이 36%입니다. 80%는 엄청난 물량이 갑자기 몰린 겁니다. 두 번째, 롤오버가 선적 2월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발생을 했고요. 세 번째는 공컨테이너가 회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그 이제 물량 편차를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부산항에서 과거 20년 동안 월별 편차가 가장 많이 난 해가 2009년입니다. 근데 그게 37%였습니다. 그리고 20년 평균이 21%였습니다. 근데 아까 미국의 80%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얼마나 많은 물량이 편차가 갑자기 폭증을 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적 2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장 비슷한 개념이 버스로 설명을 드리면 많이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아까 10분 간격으로 돌린다 했는데 15인승 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분 간격으로 가는데 여기에 20명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5명은 타지 못합니다. 그럼 5명은 다음에 뭐 자리 많으니까 다음 차 타야지. 타려고 보니까 20명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적이 없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 5명과 이 5명이 못 탑니다. 선적 2월 롤오버가 되죠. 자, 화물의 짐 주인 입장에서는 그때 선사한테 나 따블 줄게, 내 화물 롤오버 시키지 마세요. 그러게 됩니다. 그리고 또 더 여유가 있는 화주 입장에서는 다음에 난 따블 줄게요. 그래서 해운에서 운송이 특히 컨테이너 운송에서 요율이 급격하게 오르게 됩니다. 세 번째, 공컨 회전율인데요. 공컨은 선사가 선박을 발주할 때 10,000TU를 발주한다. 그러면 1.8배에서 2배 정도의 공컨테이너도 같이 발주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값비싼 자산을 활용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선사의 기본 업입니다. 자, 근데 이제 그 공컨의 회전에 대해서 여실히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인데요. 맥도날드 감자가 한국에 오지 못했는데 이게 공컨 운송과 관련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아시아에서 북미로 수출을 많이 하고 미국은 전 세계 최대 수입국입니다. 수출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사가 열심히 영업을 해서 10개를 채워서 보내면 사실 돌아올 때는 5개로 겨우 채웁니다. 그래서 나머지 5개는 자기 돈으로 공컨을 운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사가 이 나머지 공컨들을 열심히 채우기 위해서 내륙에 그 운송 농산물 화주들한테 영업을 해서 싸게 해줄 테니 이 화물을 나한테 주세요라고 영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는데 과거 200만 원이라고 하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데는 60만 원만 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운임이 200만 원에서 이쪽으로 가는데 1,000만 원 합니다. 그래서 선사는 이 공컨을 굳이 내륙으로 보내서 다시 화물을 싣고 나와서 보내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컨 회전율을 떨어뜨리니까. 그래서 이 공컨을 내륙으로 보내주지 않고 그냥 바로 중국으로 회송시킵니다. 그래서 미국의 농산물 화주를 첫 번째 화나게 했고요. 부킹을 안 받아줘서. 두 번째, 계속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오랜 관계가 있으니까. 또 나중에 이제 팬데믹 지나가면 영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보내주는데 대신에 옛날에는 60만 원 받고 보내줬는데 지금은 한 3배, 170만 원 내세요 합니다. 화주가 두 번째 화가 납니다. 그래서 선사들을 대상으로 이제 국회에 탄원서를 넣고 바이든 정부에 탄원서를 넣고 그래서 나온 게 오스라 22 신해양 해운개혁법입니다. 선사를 어느 정도 이제 규제를 하자는 거죠. 사실은 선사들은 커머셜 디시전을 한 걸 뿐입니다. 사실은 제가 부산일보에 빈 컨테이너는 죄가 없다라는 칼럼을 한 몇 개월 전에 게재를 했는데 구글에서 부산일보 이응역을 치시면
제가 쓴 칼럼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보를 좀 해서 한번 보시면 자세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항만의 적재 때문에 발생했다고 생각하는데 물류단의 그 책임은 항만에는 없습니다. 배가 도착을 해서 수입 화물을 야드에 내립니다. 그래서 야드에서 통상적으로 3, 4일 보관을 하고 VIP 화주 같은 경우는 10일 정도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화주가 이 화물을 찾아가면 되는데 미국에서 이 모든 창고들이 거의 탔습니다. 차서 여기 있는 화물을 찾아갈래야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트럭 운전기사들도 뭐 코로나 뭐 이런 이유로 소배도 안 되고 항만도 사실 또 뭐 일부 항만 근로 인력이 미국 위주 수항 같은 경우는 이제 작업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사실 원래 문제는 미국의 그 열악한 배구 단지 창고들 열악한 건 아니지만 평소보다 물량이 폭증을 했으니까 사실 감당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원인은 사실 항만은 아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 한 2,600만 TU 선복이 있는데요. 한 360만 TU, 14%가 각 항만에 다 잡혀가지고 돌지 못했습니다. 배가 없었던 게 아니라 배가 돌지 못해서 화물을 운송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LA 롱비치 항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샌페드로 베이에 약 109척이 대기를 했었습니다. 최악일 때. 2021년 10월까지도 이 상품에 대한 소비는 계속됐습니다. 트렌드 라인을 쭉 보시게 되면 미국 평균 그 소비 그 지출량인데요. 코비드 때 철렁했다가 어느 정도 회복은 했는데 회복을 했지만 여전히 상품에 대한 지출은 트렌드 라인을 오버슈팅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까지도 계속 소비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럼 문제는 뭐냐? 해결책이 뭐냐? 사실 해결책이 없습니다. 머스크 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적게 소비하는 것밖에 없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한 번에 해결이 돼야 된다 했습니다. 그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강남에 일어났던 홍수하고 비슷합니다. 실제로 부산의 우수관로는 30년에 한 번 오는 홍수에 대해서 다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100년에 한 번 오는 폭우가 오면 그냥 홍수가 납니다.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홍수가 언제 잦아드냐? 배수가 잘 되면 잦아들고요. 또 비가 안 와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배수가 잘 안 됐죠. 서플라이 체인에서. 그리고 소비가 계속됐습니다. 비가 계속 왔기 때문에 이게 클리어될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계기가 왔습니다.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그래서 글로벌 수요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8월, 9월부터 실제로 2022년 8월에 마이너스 8%를 기록을 했고요. 수요가 줄어드니까 항만의 물량도 당연히 줄어듭니다. 9월부터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고 부산항도 역대 최저 그 월별 수치를 기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줄어들고 수요가 줄어드니까 컨테이너 정기성이 회복이 되네. 2022년 들어서 회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14%의 선복이 회전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쭉 떨어져서 6%, 5%, 4%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운임도 당연히 서한 1,000만 원 넘던 그 비용이 이제 다시 200만 원대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최선을 보여주는 건데 아까 제가 360만 TU가 회전을 못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피크를 찍고 쭉 내려와서 지금은 거의 코로나 이전 100만 정도의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빨간색이 아시아 지역이고 노란색이 이제 북미 지역인데 보시면 이제 작년에 링고 락다운 됐을 때, 상해 락다운 됐을 때, 그리고 2022년에 태풍 무이파 왔을 때 이런 추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미국에서는 그 해상의 공정거래위원회라고 하는 연방해사위원회를 이용을 해서 이 오스라 20일의 뜻을 떠받아 선사를 이제 옥죄는 규제를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 EU에서는 CBER이라고 해서 이 운항 동맹은 다른 산업에서 굉장히 볼 수 없는 형태의 그 동맹입니다. 다른 산업에서 이렇게 업체가 공동 회의를 하는 것을 굉장히 금지하는데 해상은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 풀어주는 제도가 바로 CBER입니다. 근데 EU에서 5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는데 내년 4월에 만료가 되는데 이거 우리 갱신해줘야 돼? 라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얼라이언스를 이제 얼라이언스 안 돼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그 폐해가 사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사실 그 얼라이언스를 하게 되면 오케이, A 선사 3척 넣으세요. B 선사 2척 넣으세요. 나는 뭐 6척 넣겠습니다. 이렇게 분배를 하고요. 또 선박 한 척을 자기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이건 A 선사, B 선사, C 선사 이렇게 그 슬롯을 다 갈라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정시성도 높고 서비스 수준도 높아서 요율도 비싼 머스크에 부킹을 했는데 정작 보면 제 화물은 정시성이 최악으로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는 서비스가 또 수준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MSC 배에 실려 있는 겁니다. 이거는 코드시하고 똑같죠. 저는 대한항공 부킹을 했는데 파리에서 인천에 올 때 보니까 대한항공 비행기가 아니라 에어프랑스 비행기 타고 오는 거 똑같습니다. 자, 얼라이언스를 하게 되면 문제가 이제 이코노미스트에서도 올해 3월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 코모도타이제이션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서비스 차별화가 없습니다. 이사짐 렌터 고르는데 과거에는 서비스 차별화가 있었습니다. 포장이사가 처음 나왔을 때. 근데 지금은 다 포장이사입니다. 가격으로만 승부합니다.
그래서 쉬핑에 한 10년 동안 선사들이 많이 죽어나간 이유도 사실 근본 원인은 얼라이언스를 하다 보니 이렇게 상품화 현상이 일어났고 규모의 경제만 있는 애들만 저가 요율만 할 수 있는 업체만 살아남은 거죠. 산진도 무너지고 많은 선사들이 인수합병되고 그래서 아까 제가 12개 선사만 북미 항로, 구주 항로 운행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10여 년 전에는 20개 선사가 이 동사항로를 운행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12개밖에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그런 북미 얼라이언스가 없어진다 그러면 부산항에서 북미로 연결되는 다이렉트 서비스가 사실 40여 개 정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북미 노선 40개 정도 가지고 있는 항만이 딱 4개밖에 없습니다. 상해, 닝보, 선전, 부산. 참고로 요코하마, 도쿄 7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8개. 텐진 1개, 대련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노선은 얼라이언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이로써 우리나라 화주들은 별도의 그 환적을 거치지 않고 직기항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얼라이언스가 해체된다? 그러면 아마 이런 노선들이 저는 많이 줄어들 거라고 보고 그 피해는 화주한테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지금 MSC 보시게 되면 발주량까지 포함하게 되면 실제로 MSC가 이제 앞으로 엄청난 차이로 1등이 되고요. 이제 2등은 CM의 CGM이 되고 머스크가 이제 3등이 되는데 아까 규모의 경제, 가격 경쟁, MSC를 따라갈 수가 없게 됩니다. MSC가 엄청나게 그 저가 전략을 펼치게 되면 이제 또 가격 압박으로 많은 선사들이 힘들어지게 되고 또 과거처럼 20년 한 3, 4년 전처럼 또 통합의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고요. 거기서 항만과 터미널은 또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항만에 대한 항비 요율 낮추라는 그 선사들의 압박 그리고 터미널 하역료 낮추라는 압박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압박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 리질리언스가 중요하다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 터지면서 항만께서 리질리언스가 중요해. 근데 사실 리질리언스를 조금만 다르게 해석해 보면 그냥 moral capacity 그냥 항만의 시설, 창고 시설 평소보다 더 많이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누가 그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나요?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실제로 그 부산항 같은 경우는 최선을 굉장히 잘 넘게 됐습니다. 2021년에 상해 같은 경우에 연간 40척이 평균 하루에 40척이 대기했습니다. 근데 부산은 하루 평균 2척을 대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부산항은 엄청난 캐파를 지금까지 계속 제공해 왔거든요. 그래서 터미널을 많이 만들었고 내년에 또 개장을 합니다. 자, 근데 터미널 운영사 입장에서 보셔야 됩니다. 터미널 운영사 입장에서는 경쟁자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제작각기 경쟁을 하게 되고 하역료가 엄청나게 낮은 수준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못 버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터미널이 돈을 못 벌게 되면 장비에 투자를 못하고 혁신도 하지 못합니다. 부산항에 약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항만 같은 경우에 대형 선박이 오면 많으면 6대, 7대 겐트리 크레인을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하역을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항은 평균 3개에서 4개밖에 주지 못합니다. 하역료가 낮으니까 투자를 많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항만의 레슨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PCS라든가 있습니다. 포트 커뮤니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항만에 여러 가지 그 스테이크홀더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스테이크홀더들의 정보를 다 취합을 해서 이게 카고 비지빌리티를 높이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전 세계 어느 항만도 이 100% 완벽한 PCS를 가지고 있는 항만이 없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이 스테이크홀더들, 선사, 물류기업, 항만공사, 운영사, 세관, 화주, 물류기업, 포워더, 트럭 운송사, 레일 운송사, 그리고 검역 이 모든 각계 기관들이 자기들의 정보를 내가 왜 정보를 내줘야 되지? 내 영업 비밀인데 정보를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PCS가 기본적으로 만들기 굉장히 힘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드뱅크가 올해 11월이 되면 전 세계에서 그나마 가장 진일보한 PCS 세계 항만을 꼽아서 선정을 발표를 할 겁니다. 거기에 싱가포르, 로테르담, 부산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도 이 PCS 분야에 굉장히 많은 진일보를 이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잘 되게 되면 그 채선 이런 현상들이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류대란 때 내 화물이 어디든지 다들 알지 못합니다. 난리가 나고. 근데 PCS가 잘 되면 그런 것들이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레슨. 코로나가 한참일 때 이제 검역 당국에서 규정을 매뉴얼을 좀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매뉴얼이 없을 땐 괜찮은데 매뉴얼이 갑자기 만들었는데 어떤 매뉴얼이 생겼냐면 선원이 만약에 한 명이라도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배를 접안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코로나 걸린 선원이 있더라도 사실은 대부분 컨테이너는 기계하역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서로 인터랙트를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따 하더라도 대부분 바깥에서 하역하시는 고박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바깥에서 만나기 때문에 접촉이 어떤 건 감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 발생했다 그러면 접안을 못하게 합니다. 접안을 못하게 하려면 당장 수입을 해야 되는 화주 입장에서는 이 화물을 인도받지 못합니다. 파산할 수가 있고 도산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 플로리다의 가구 업체는 머스크가 집 안 실어줘서 파산해서 소송 제기했습니다.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 화물을 못 받게 되고 수출해야 되는 화주는 이 배에 못 싣게 되기 때문에 리드 타임이 길어져서 또 납기를 못하게 되고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고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 하나 매뉴얼 그 한 문구 때문에 그 공무원도 죄는 없습니다. 매뉴얼 안 따르면 본인이 잘못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스테이크홀더들이 여기 항만에 있는 스테이크홀더들이 이 컨테이너 전기선 해운에 대해서 이게 좀 이해도가 높았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건데 그래서 이런 좀 더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또 이 업계를 이 컨테이너 해운의 어떤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기 위한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이상으로 마지막 광고 하나만 할게요. 저희 부산항공사 챗봇에서 카카오톡에서 부산항공사라고 치면 부산항공사 통계가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이런 소식지가 있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매월 이제 요약을 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광고 죄송합니다. 11월 말에 저희가 매년 BIPC라고 국제 컨퍼런스를 합니다. 올해 11월을 맞이하는데 또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부분의 자료가 여기에 오시는 분들의 자료를 많이 인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시게 되면 직접 또 의견도 들을 수 있고 뭐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